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2장 선로정수 및 코로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전선로를 배웠는데요. 그 전선로를 우리가 전기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짐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애자와 전선이라 그랬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선이 이렇게 있고요. 1장에서 배운 거예요. 이 중에서 보세요. 전선은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전선은 우리가 도체예요. 즉 구리와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전선을 얘를 우리가 하나의 저항, 그 다음에 하나의 인덕턴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동선 얼마예요? 58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예, 이만큼의 저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속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값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에 전하가 존재합니다. 즉 전하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과 전선 사이 혹은 전선과 대지 사이에 전선과 전선 사이나 전선과 대지 사이에 이러한 정전 용량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전 용량은 우리가 병렬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쉬워요. 계산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1장 문제 중에서 애자연을 우리가 컨덕턴스로 나타냈던 거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저 애자연을 또 이러한 컨덕턴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선로지만은 얘를 전기회로로 해석하기 위해서 R, L, C, G 값으로 변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RLCG 있죠? RLCG 이것을 우리가 선로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기 서 있는 전주, 전봇대, 전기하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저항이나 인덕턴스나 컨덕턴스 정전 용량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한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선로 정수는 우리가 전선로, 1장에서 배운 전선로에서 변형을 한 겁니다. 예, 이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럼 먼저 등가 선간거리 및 등가 반지름을 봅니다. 보세요. 이런 철탑이 있어요. 철탑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중성선이 지나가고요. 중성선이 지나가고 여기에 이렇게 볼게요. 전선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R상, S상, T상입니다. RST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R상과 S상, S상과 T상 이 사이에 거리 있죠.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거리 있죠. 이 사이의 거리 D2. 그 다음에 이 사이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D3. D1, D2, D3이 뭐라고 하냐면 선간거리라고 합니다. 한 회선 안에서 하나의 그 선간거리 D1, D2, D3를 선간거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것을 확대를 해보면, 요 부분을 하나의 선을 확대를 해보면 길 가다가 뭐 고속도로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이 하나의 전선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닥의 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닥의 전선이요. 그래서 실제 얘를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선간거리라고 해요. 선간거리고 그 다음에 얘 있죠. 얘 원래 이 하나인 전선을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쪼개 놓은 겁니다. 쪼개 놨어요. 이럴 때 우리가 등가 반지름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간거리도 D1, D2, D3가 있죠. 이 관계에서도 등가 선간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해야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RLCG, 특히나 L값과 C값을 구할 때 등가 선간거리와 등가 반지름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먼저 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선로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가 선간거리 D1, D2, D3가 있을 때 세 개의 거리가 있죠. 이것을 등가화 시킨 하나의 선간거리는 얼마냐? 그 다음에 등가 반지름은 뭐냐? 이럴 때 반지름은 있지만은 이 하나의 전선은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나누어 놨을 때 이것의 반지름은 얼마냐를 먼저 구하고 나서 우리가 선로정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가 선간거리 및 등가 반지름에서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이것을 기하학정 평균거리라고 합니다. 평균거리.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얘는 제가 지금 세 개라고 그렸죠. 얘는 뭐냐면 이것과 이거의 관계예요. 이거예요. 했을 때 얘가 D1이고 얘가 D2예요. 얘가 D2예요.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가 D3입니다. 했을 때 당연히 얘와 얘 사이는 D1, 얘와 얘 사이는 D2, 얘와 얘 사이는 D3인데 이 세 개를 하나로 본다고 하면 이 세 개의 거리는 얼마냐? 그것을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 기하학적 평균거리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거리는 보세요. 모든 거리를 곱해요. D1, D2, D3 모든 거리를 곱하고 나서 루트를 씌우는데 세 개를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근. 만약에 네 개를 곱했다 그러면 4제곱근, 6개를 곱했다 그러면 6제곱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돼요. 등가 선간거리는 D1, D2, D3 해서 D에 N까지 곱했다면 N제곱근이 됩니다. 우리가 제곱근에 관련된 공식은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 수학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런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초 수학 부분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계산기로 하면 다 되는데 안 해요. 어떤 문제에서는 계산기가 아니고 손으로 계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산기 맹신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 제곱근에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좀 시간을 내셔 가지고요 기초 수학 부분을 좀 참고하고 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전선의 배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직선 배열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 사이가 D예요. 이 사이가 D입니다. 이 사이 얼마예요? ED죠, ED. ED입니다. 거리가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에 다 곱하는 그랬죠. D 곱하기 ED고 세 개를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근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세요. D의 세제곱 곱하기 2죠. 2에 루트의 세제곱근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승입니다. 그러면 약분되는 거 얼마? 2는 3분의 1이죠. 2의 3분의 1에 D 하니까 얼마요? 루트 2의 세제곱근의 D.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는 것이 더 좋죠. 이것은 직선
배열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외워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삼각형 배열입니다. 얘는 이렇게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D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D 곱하기 D의 세제곱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D의 세제곱의 3분의 1 얼마요? 약분하니까 D가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배열에서 등가 상관거리는 D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배열입니다. 외워주시면 돼요. 보세요. 이 사이가 D예요. D죠. D고 D인데 이 사이도 있죠. 얘와 얘 사이. 얼마? D와 D일 때 루트 2D. 이 사이 루트 2D.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등가 선간거리 구하게 되면은 D가 4개죠. DDDD에 루트 2D 해서 입니다. 그러면 6개를 곱했으니까 6제곱근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제곱근이니까 하면 D에 2에 루트 2에 6제곱근 혹은 2에 6분의 1승 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관계 첫 번째 보세요. 요 공식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직선 배열, 정사각형 배열, 그 다음에 정삼각형 배열, 그 다음에 정사각형 배열을 공식 외워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이 등가 선간거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등가 반지름이에요. 등가 반지름. 등가 반지름은 어디에서 고려하냐면 복도체에서 등가 반지름을 구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의 전선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의 전선 이것을 여러 가닥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즉 이 단면적과 이 4개를 합한 단면적은 같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닥을 쓰는 것보다는 4가닥 혹은 2가닥, 3가닥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한 것을 복도체라고 합니다. 복도체 혹은 다도체. 이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한 가닥이 아니고 요것을 우리가 2가닥 혹은 3가닥 혹은 4가닥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 얘는 지금 반지름이 확실하죠. 이것의 반지름 확실하죠. 그런데 얘는 얘 반지름 있는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거리도 있죠. 요 사이에 거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반지름이 뭐냐? 얼마냐? 그것을 구하는 것이 등가 반지름입니다. 이것의 반지름을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등가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다도체, 복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송전선로의 한 상당, 얘가 R상, S상, T상이라고 그랬죠. 이 한 상당, 각각의 상당 연결된 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을 다도체 혹은 복도체라고 합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 참고해 주세요.
복도체는 전선과 전선 사이에 스페이서 혹은 뭐 스페이서 댐퍼라고 합니다. 전선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 길 가다가 보세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등가 반지름이 커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선으로 했을 때 반지름이 10mm다라고 했을 때 10mm라고 했을 때 이것을 4가닥으로 나눠서 복도체를 만들죠. 그러면 등가 반지름이 20mm로 커집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크게 하기 위해서 등가 반지름 크게 하기 위해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볼게요. 목적은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코로나 발생을 억제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2장 안에서 해요. 2장 안에서 하는데 등가 반지름 있죠. 등가 반지름을 크게 하게 되면 L 값이 작아지고 C 값이 커져요. 선로정수 말씀드렸죠. 선로정수 중에서 L 값은 작아지고 C 값은 커지게 됩니다. L 값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등가 반지름이 커지면 L 값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안정도가 증가돼요. 네, 이 관계는 뒷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안정도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발생 억제입니다. 코로나는 2장, 우리 2번 2장에 있습니다. 코로나도 결과적으로 등가 반지름이 커지면은 코로나 발생이 적습니다. 코로나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요것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복도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선로에서 말씀드렸지만 L 값은 약 20% 정도 감소하고 C 값은 약 20% 정도 증가합니다.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전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L은 나쁜 놈, C는 좋은 놈. 그러니까 L은 조금 안 좋은 작용을 하고 C는 조금 좋은 작용을 하는 편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등가 반지름 크게 하면 L 값이 감소하고 C 값이 증가하는 것이고, 선로의 송전 용량, 우리가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L 값과 상관이 있어요. L 값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선로의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가 장점이고요. 선로의 송전 용량 증가까지가 복도체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단점이 페란티 효과에 의한 수전단 전압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복도체를 사용하니까 내가 수전단에 100V를 받고 싶었는데 110V를 받아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값을 받아야 좋은 거지 전압이 무조건 높아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C값 때문에 그런데 일단 복도체로 사용하면은 페란티 효과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상승하는 이러한 안 좋은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단락사고 시 각 소도체 같은 방향의 대전류가 흘러 소도체 상호간 흡인력 발생한다. 이것도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배우는 건데, 이렇게 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런 서로 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흡인력. 전기 자기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전류가 흐를 때는 흡인력 발생. 그럼 이 간격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전선이 붙는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등가 반지름 크게 하기 위해서 복도체를 만들었는데, L을 써서 복도체를 만들었는데 얘가 같은 방향 전류 흘려서 전선 서로가 붙어버리면 복도체로 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흡인력이 발생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스페이서, 우리 복도체 그림에 있는 것도 있죠. 스페이서가 그런 이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흡인력 발생하지 말라고, 서로 붙지 말라고. 네. 이것도 단점이고요. 그래서 스페이서는 전선의 소도체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위한 기구가 스페이서가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등가
등가선 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의 D1, D2, D3의 n 제곱근이라고 했죠. 그런데 등가 반지름은 뭐냐면, 등가 반지름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복도체라고 합니다. 이복도체. 얘 하나의 반지름이 R이고요. R이고 간격, 소도체 간의 간격이 S라고 했을 때 얘는 이복도체입니다. 복도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가닥수가 두 개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의 RD입니다. 루트의 RD. 이복도체다. 그러면은 등가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루트 RD입니다. 그런데 이복도체가 아니고 삼복도체, 사복도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얼마냐? R이는 보세요. R에 요게 S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D라 하다가요, 어떤 데는 S라고요. 보세요. R에 n분의 1승에 S의 n분의 n-1승입니다. 요것이 등가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등가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등가 반지름이 R의 n분의 1에 S의 n분의 n-1이고, 중요한 것은 R은 하나의 소도체 반지름이고요, S는 이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R이 삼복도체라고 하면은 얼마요? R의 3분의 1에 S의 3분의 3-1이죠. 얼마요? R의 3분의 1에 S의 3분의 2. 어떻게 해요? 루트의 RS의 S는 2제곱권, S는 제곱이고요, 루트의 세제곱권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약간 보기에 안 좋은데, 별로 보기 안 좋죠. 하면 이복도체, 삼복도체 대입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복도체는 어떻게 해요? 그럼 사복도체 얼마? RS의 4제곱권이고 여기는 3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복도체예요. 이복도체 얼마? 이복도체는 얼마? 루트의 RS 이렇게 돼요. RS.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게 말씀드렸지만 얘가 R이고요, 이것을 어떨 때는 S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D라고 했다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시험에서 그래요. 시험에서 어떨 때는 이 사이의 간격을 S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D라고 하기로 합니다. 예, 요것은 바뀌니까 공식을 무조건 외우고 이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유도리 있게 바꿔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좀 안 좋아요. 나는 이렇게 공식 외웠는데 주어진 기호가 달라버리니까 적용을 못 하시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로 정수를 구하기 전에 연가라는 게 있습니다. 연가. 한번 보세요. 연가.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대지가 있어요. 땅 위에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전선과 이렇게 전선, 대지 사이에 전하를 축적합니다. 즉, 이 전선에는 전하 있죠. 전하가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등가회로로 전선과 대지 사이에 이렇게 정전 용량이 연결된 것과 똑같아요. 전선과 대지 사이에 정전 용량이 연결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는
땅과 전선 사이가 가깝고 얘는 땅과 전선 사이가 멀어요. 그러면 가까운 얘는 C값이 커지겠죠. 더 많은 전하를 축적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얘는 땅과 전선 사이 거리가 머니까 C값이 작다는 겁니다. 불공평하죠. 얘는 C값이 크고 얘는 저 C값이 작아지니까 불공평하고 이렇게 되면 선로 정수가 불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같게 해주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3의 n 등분합니다. 3의 n 배수. 그래서 전체 구간을 3, 6, 9 이렇게 3의 배수로 등분을 해서 가장 위에 있다가 두 번째 있다가 가장 밑에 있다가 위로 이렇게 하고요. 그럼 얘 다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대지 사이에 정전용을 했을 때 얘가 이때는 얘가 가장 크다가 그 다음에 가장 작다가 가장 중간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로 정수를 똑같게 해줄 수가 있다. 이것을 평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연가를 한번 보는데 일반적으로 3상 3선식 선로, 우리 송전 선로는 보통 3상 3선식 선로를 사용합니다. 정삼각형 배치가 아니고 지표상의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렸던 게 뭐예요? 네. 일반적인 철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다르죠.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표상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송전선로의 길이를 3의 정수배 구간으로 등분하고 3의 정수배로 해야 되겠죠. 선이 세 가닥이니까 상이 3상이니까 지상의 전선을 적당한 구간마다 바꾸어 전체적으로 평형시켜주는 것.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렬공진 방지, 우리가 이 부분은 소리액터 접지 부분에서 직렬공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하시고요. 유도 장애 감소,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정전 유도 장애가 이 선로 정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장애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선로 정수 평형, 각각의 C값, 특히 C값이요. 이러한 값들을 C값이다 L값들입니다. 이런 값들을 같게 해줄 수가 있다. 평형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이 연가의 사용 목적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로 정수를 구해 봅니다. 선로 정수 구해 보는데 우리가 이 선로 정수를 왜 구할까요? 지금 구하는 선로 정수 있죠. 우리가 1장에서 전선로 배워서 2장에서 전선로를 이용해서 선로 정수를 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한 선로 정수를 가지고 3장에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역률 개선 부분에 또 사용하고요. 또 5장 가서 고장 계산할 때도 이 값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장, 2장, 3장이 구분된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 주시면은 그 흐름을 그냥 물 흐르듯이 내가 전력공학 공부를 그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더 좋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연결되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로 정수인데, 선로 정수는 영어로 말하면 라인이에요, 라인. TANC. 라인 콘스탄스입니다. 뭐냐? 라인은 뭐예요? 선로예요, 선로. 콘스탄스는 불변이란 겁니다. 변하지 않는 값. 그래서 선로 정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여기서 선로 정수는 R값, L값, C값, G값이에요. XL, XC. 얘는 뭐예요? 보세요. 인덕턴스와 컨덕턴스죠. 인덕턴스와 컨덕턴스입니다. 근데
인덕턴스 정전 용량인데, 인덕턴스 정전 용량에서 얘들은 유도성 리액턴스고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얘는 2파이 FL, 2파이 FC분의 1이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얘도 선로정수가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얘는 선로정수 아닙니다. 선로정수는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가 않아요. 뭐에 의해서? 도체 재료, 얘가 알루미늄선이냐 구리선이냐, 그 다음에 배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선로정수는 RLCG,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및 컨덕턴스의 4가지 정수를 의미합니다. 선로정수는 전선의 종류, 굵기, 단면적, 배치에 따라서 정해지며, 배치도 앞에서 했죠? 네. 전압, 주파수, 전류, 역률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는 XL과 XC는 주파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로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로정수를 하는데 우리가 G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값이 작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RLC, 세 개의 선로정수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 R입니다. 저항 R이에요. 얘는 좀 간단한데 1장에서도 했었죠. 저항 R은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로서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다른 요소 필요 없어요. 뭐 선간 거리나 등가 반지름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항은 로 A분의 L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로우는 얼마예요? 로우는 R1분의 A가 되죠. 단위를 한번 볼게요. 옴이고요. 면적의 단위 제곱미터, 길이의 단위 미터니까, 따라서 우리가 저항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고유장이고, 고유장은 얼마? 옴미터가 됩니다. 옴미터. 근데 우리가 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유장이 경동선 55분의 1, 연동선 58분의 1, 알루미늄선 35분의 1, 단위가 뭐다?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였습니다. 길이 1미터,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면 그때의 저항값이 55분의 1옴이었습니다. 단위가 지금 고유장의 단위가 얘인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고유장의 단위는 이렇게 써요.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이 변형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옴. 미터는 앞에서 했지만, 옴. 제곱미터 퍼 미터. 바꿀 수가 있죠. 미터분의 제곱미터면 옴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1제곱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 1제곱밀리미터 뭐요? 1mm 곱하기 1mm죠. 1000분의 1m 곱하기 1000분의 1m입니다. 그러면 1제곱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옴 메탈을 1옴 메탈을 1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로 하고 나서 얼마예요? 1제곱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1미터는 10의 6승 제곱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의 6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예, 관계가 이렇게 돼요. 단위 변환 과정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1제곱미터는 10의 6승 제곱밀리미터. 교재에 수록된 내용인데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로정수 중에서 첫 번째 저항은 요 관계만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저항은 고유장과 단면적 길이 값이 주어지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더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덕턴스. 예. 인덕턴스라고 하죠. 인덕턴스. 예. 인덕턴스는 약간 복잡한 감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전기 자기학 과목 열심히 하셨다면은 이 과정을 모두 공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인덕턴스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내가 자속을 발생시키는 능력 LI가 있고요. 내 자체적으로 자속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자기 인덕턴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옆에 선에 전류를 흘리도록 하는 능력 LM이라고 합니다. LM. 상호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상호 인덕턴스.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인덕턴스는 LI 자기 인덕턴스 플러스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구해요. 근데 얘가 구리선의 경우에 LI는 자기학 시간에 88분의 뮤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체 인덕턴스 88분의 뮤. 이것을 계산하면 지금 여기서 자기학에서 하는 것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과 외워주시면 돼요. 얼마? 88분의 뮤 하면 0.05예요. 0.05.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LM 얼마냐? 0.4605 로그 10의 R분의 D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 1km당 이만큼의 인덕턴스 값을 발생시키고 여기에서 말한 이 R이 뭐냐면 등가 반지름. 얘가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등가 선간거리예요. 등가 반지름과 등가 선간거리예요. 그래서 전선 한 가닥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 근데 이것이 전선 한 가닥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와 그 다음에 왕복 2도선의 인덕턴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공식 자체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건데 보세요. 한 쌍의 전압이 220이요. 한 쌍의 전압이 220입니다. 상의 전압이 220이요. 그러면 선간 전압은 380이요. 380.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쌍의 저항이 15며 15입니다. 15며. 그 다음에 한 쌍에 흐르는 전류가 100A라고 할게요. 한 선에 흐르는 전류가 100A.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고 질문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한 쌍의 전압이 220V 한 쌍 전압이 220V 3상 전압 얼마요? 3상 전압 얼마? 생각해보세요. 5초. 1, 2, 3, 4, 5. 얼마? 220V죠. 한 상 220V, 3상이라고 해서 660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3상 전압도 220V 그래요. 한 상 전류, 한 선 전류를 할게요. 한 선 전류. 얼마? 100A. 3선 전류. 얼마? 100A입니다. 한 선만 대표로 하는 거예요.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도 15ohm이면 3상 저항도 15ohm이에요. 15ohm.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선로정설 하는데 한상저항이 15ohm인데 삼상저항이니까 30ohm이지? 아니에요. 다만 전력 있죠, 전력. 여기에서 100W예요, 100W. 여기 100W. 100W. 네. 전력, 한상의 전력이 100W. 삼상 전력 얼마? 100W. 아니죠. 전력은 300W입니다. 전력은 삼상 전체를 통틀어 했을 때 한상은 3배를 하는데 전압 전류 저항은 한상분을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항이 지금 산라정수를 구했는데 저항이 15ohm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삼상 저항이니까 30ohm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착각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린 것이고, 삼상을 전체를 얘기할 때는, 삼상 전체 얘기할 때는 전력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전압, 전류, 저항 등에서는. 제가 그때 필요한 것 있으면 따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덕턴스로 돌아와서 인덕턴스 Li 플러스 Lm인데 이 값이 계산하니까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T가 됩니다. 그런데 복도체 있죠, 복도체. 만약에 이 복도체라고 하면 얘가 병렬로 2개 연결된 겁니다. 복도체는 병렬이에요. 맞죠? 하나를 2가로 나눴는데 그것은 직렬이 아니고 병렬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 2분의 0.05. 이 값이 반으로, 2복도체니까 3복도체면 3, 4복도체면 4로 나누는 거예요.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R 얼마? 얘 얼마? 루트에 2복도체면 RD죠, RD. 혹은 RS.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체에서는 여기 등가 반지름 있죠? 등가 반지름에서 이것을 루트의 RS의 n-1승의 n제곱근, RS의 n-1의 n제곱근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D도 만약에 등가 성간거리 3개 이상이다, 선이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 D도 등가 성간거리를 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복도체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를 귀로로 하는 송전선로의 전체 인덕턴스는 이런 것들은 공식을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상 2선식이라면 이렇게 가서 부하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죠. 이것이 우리가 왕복 2도선이라고 합니다. 갔다가 온다 해서 왕복 2도선인데 이때 인덕턴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공식이요. 이 공식. 근데 지금 대지를 기로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차선. 전차선 어떻게? 철도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기차 위로 이렇게 전력선이 있죠. 그러면 기차에서 이렇게 전기를 전력선을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해서 기차에 있는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죠. 즉 대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대지가 있는데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가는 것은 이렇게 가고요. 전선을 통해서 가고, 오는 것은 이렇게 대지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송전선로의 전체 인덕턴스입니다. 이때는 자기학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게 H예요. 높이 H일 때 대지와 상관이 있을 때는 전기 용상법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H일 때 용상법에 의해서 EH가 돼요. 그래서 이때 L은 대지를 기로로 해서 올 때 그때 통전선로의 전체 인덕턴스는 얼마? 1 플러스 2배에 L은 반지름 R분의
EH가 돼. EH. 예, EH. 예, 그리고 곱하기 10의 만화 실수. 예. 이런 것들은 공식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로정수 중에서 저항과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드렸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정전 용량 C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뭐 지중설로, 그 다음에 코로나 현상 등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선로 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등가 반지름과 등가 성간거리 있죠. 그것 구하는 방법 먼저 숙지를 해주셔야 나머지 이 정전 용량이나 인덕턴스를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에서 했던 것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